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우리 오늘은 이제 발해까지 했었죠? 이제 신라 후기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신라 하대라고 부르는 신라의 쇠퇴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이 부분은 특히 중요한데요. 왜냐면 수행평가로 나올 것이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 신라 하대의 혼란상을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행평가까지 연결해보는 그런 활동까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는 67페이지부터 69페이지고요. 이걸 같이 보면서 이 강의를 들어야 여러분들이 이해가 훨씬 더 빠를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라 하대입니다. 자, 신라 하대는 태종무열왕 직계인 해공왕의 죽음으로 태종무열왕의 대가 끊긴, 정확히 끊기진 않았는데 어쨌건 그 왕이 이제 더 이상 태종무열왕 직계에서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 이후의 시기를 신라 하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전까지는 태종무열왕의 직계로서 계속 그 자손들이 왕이 되었기 때문에 왕위 계승이 끊기지 않았고, 따라서 상대적으로 왕들의 권위도 훨씬 더 높았습니다. 그런데 이 신라 하대부터는 이 직계가 끊기게 되니까 왕을 어떤 식으로 뽑냐면 진골 귀족들의 일종의 인기 투표처럼 돼버립니다. 진골 귀족들이 서로 추대하면서 왕을 만드는 거죠. 자, 이러다 보니까 이 왕권은 훨씬 더 약화되겠죠. 그리고 진골 귀족들의 그 힘이 훨씬 더 세지겠죠. 이러면서 문제가 계속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신라 하대의 몰락을 알리는 이 전조는 바로 김원창의 난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당시 김원창은 사실은 무열왕의 직계입니다. 그러니까 무열왕의 직계가 없는 게 아니라 해공왕 이후에 무열왕 직계가 왕이 못 되는 겁니다. 그래서 김원창은 이에 불만을 품고 반란을 일으키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 김원창은 독특하게도 신라의 왕위를 노리기보다는 아예 새로운 나라인 장안국을 만들어버리고 연호를 경운이라고 하면서 나라를 아예 새로 만들어버립니다. 자, 이 김원창의 반란에는 9주 중에서도 5개 주, 그리고 5경 중에서도 3경, 어떻게 보면 신라의 절반 이상이 가담한 대반란이었는데요. 특히 백제 그리고 가야 지방의 호응이 특히 강하였습니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사실은 김원창이라고 하는 사람이 물론 무열왕 직계로서 왕위 계승권의 가장 높은 후보로서 이제 반란을 일으킨 것도 있지만, 동시에 이 신라의 어떤 사회적인 문제,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죠. 골품제, 이거를 해결하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김원창의 난은 사실은 되게 반란의 규모 자체는 엄청났지만 결국 신라 중앙조정에 의해서 진압되고 맙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사회가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고 그거를 그냥 억누른 상태로 계속 진행이 되는 거죠. 자, 이러면서 신라가 몰락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두각을 드러냈던 사람은 장보고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장보고는 신라의 하층민으로서 사실 골품을 따진다면 골품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냥 거의 노비에 가까운 그런 사람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장보고는 신라에서는 내가 성공할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 당나라로 건너가서 이제 출세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 신라로 돌아와서 이때 당나라에서 크게 성공합니다. 그래서 거의 장군까지 되는데 무령군이라는 곳에서 활약하면서 그 이후에 이제 신라로 돌아와서 청해진이라고 하는 걸 설치하고 여기서 해군을 육성해서 당나라, 신라, 일본의 중개 무역을 주도하게 됩니다. 이 당시에는 해적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이 당나라와 우리나라 그리고 일본을 잇는 되게 많은 해적들이 있었는데, 이 해적들을 모두 소탕하고 이들을 모두 흡수하면서 바다의 최강자로 등극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많은 막대한 부를 거머쥐게 되었죠. 이 중개무역을 주도하면서. 자, 그리고 이후에 장보고는, 원래는 장보고가 그럴 어떤 야망까지는 없었던 걸로 보이는데 어쩌다 보니까 왕위 계승 분쟁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라의 하층민으로 골품도 제대로 없었던 이 장보고가 왕위 계승 분쟁에 참여해서 자신의 딸들을 왕에게 시집 보낼 수 있을 정도로 성장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실은 이 장보고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했습니다. 신라의 어떤 폐쇄적인 골품 제도를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이 장보고에게 돌아온 건 암살이었죠. 진골 귀족들은 이
근본도 없는, 소위 걔네들 입장에서는 이런 근본도 없는 하층민인 장보고가 이렇게 날뛰는 것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보고를 암살했고요. 자, 이후에 이 지방 세력은 이렇게 김원창의 난에 가담하거나 장보고에게 한번 기대를 걸어보는 방식으로 왕위계승 분쟁에 참여해서 이제 신라를 바꿔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아예 이렇게 되니까 이후에는 신라 사회에서 이탈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고 신라가 붕괴하게 됩니다. 자, 신라 하대의 이 사회 변화를 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이제 가장 핵심이 되는 개념으로서 이 호족을 우리가 들 수 있는데요. 자, 호족은 힘있는 지방의 토착 세력을 의미합니다. 자, 지방의 토착 세력이라는 점에서 중앙에 있는 귀족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집단입니다. 실제로 호족은 귀족의 반대말입니다. 자, 이 호족들은요, 사실은 골품으로 따지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들은 촌주, 도적도 있고요, 군인도 있고, 상인도 있고, 몰락한 진골 귀족도 가끔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배경이 있는데요. 중요한 건 이들이 지방에서 힘을 기르면서 독자적인 세력을 만들어서 이제 신라의 통치 체제에서 이탈하거나 독립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고 원래는 이들도 사실 신라에 협조적이었는데 신라가 이제 바뀔 기미를 안 보이고 골품제가 더 강화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탈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호족들은 물론 세력도 있고 어떤 힘은 있었지만 이제 자기가 독립해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역량은 없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브레인이 없었던 건데요. 이 브레인이 신라 말기에는 또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육두품 등이죠. 자, 육두품들은 이 골품제에서 진골 바로 아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교육받을 수 있을 만큼은 꽤 교육받았지만 동시에 진골 귀족에게 막혀서 충분히 성장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자, 이들은 당나라로 이제 유학을 가서 진골 귀족으로부터 탄압받는 자신들의 신분의 한계를 극복해 보려고 노력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여기 나오는 최치원이라는 인물이죠. 그런데 신라라고 하는 사회는 워낙 뿌리 깊게 골품제가 자리 잡고 있고 또 이 진골 귀족들이 권력을 독점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육두품들이 낄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육두품들의 경우에는 신라에서 이탈해서 호족과 연합해서 호족들의 브레인, 참모가 되어서 새로운 나라,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한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호족도 이탈했고요. 신라에서 육두품도 이탈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들의 어떤 사상적인 면에서도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이 당시에 선종불교라고 해서 경전을 통하지 않고도 우리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수련과 실천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종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들은 실천을 중요시 여겼고 교종이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권위에 대해서 도전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호족들의 지원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거 호족들하고 비슷한 게 사실은 진골 귀족들은 워낙 교육을 잘 받았을 것이기 때문에 교종 경전, 불교 경전에 있어서도 해박하고 그래서 교종 분야에서 이제 호족과 귀족이 맞붙으면 아무래도 진골 귀족들이 이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선종은 그렇지 않아요. 선종은 실천이 중요하고 어떤 전통적인 권위에 도전하는 면이 있었기 때문에 호족들도 이 선종 불교를 믿음으로써 이제 사상적으로 이제 진골 귀족들한테 뒤지지 않을 수 있었죠. 이 무식하다는 소리를 안 들은 거죠. 이제부터는. 자, 그리고 또 다른 사상으로서 풍수지리 사상이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요. 풍수지리는 지금도 많이 씁니다. 우리가 명당과 약간 길지와 흉지를 정하는 그런 것이죠. 자, 그런데 이 풍수지리 사상은 일단 도선이라는 사람이 전파를 하게 되고요. 자, 그런데 이 풍수지리 사상에 따르면 경주가 나쁜 땅이라고는 말할 수 없겠지만 경주보다 좋은 땅들이 더 많았습니다. 전국 곳곳에는. 그러니 굳이 수도가 경주일 필요가 없죠. 굳이 경주 사람만이 잘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없죠. 그리고 이 경주 중심주의에 기반한 게 골품제니까 우리가 굳이 골품제를 따를 필요도 없는 거죠. 자, 이러면서 이 풍수지리 사상은 호족들의 사상적인 기반으로서 또 다른 사상적 기반으로서 자리 잡게 됩니다. 자, 이렇게 호족들이 힘도 있고 자신들을 따라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줄 수 있는 이런 브레인들도 얻었고 참모들도 얻었고 또 사상적인 기반도 얻었기 때문에 이제 호족들 입장에서는 신라라고 하는 나라에 얽매일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독립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시기를 후삼국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후삼국시대는 원종 애노에난이라고 하는 농민 반란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 당시 지방에서는 호족들이 횡포를 부리고 수도에서는 이제 진골 귀족들끼리 다툼을 벌이는데 당연히 농민들 입장에서는 살기가 너무 힘든 시기였겠죠. 그래서 대규모로 농민 반란이 일어나는데요. 이 반란 자체는 쉽게 진압이 됩니다. 그런데 이 반란 진압을 구실로 지방에 있는 호족들이 지금 반란이 일어났으니까 어쩔 수 없다. 내가 군대를 이끌고 거병을 할 거고 신라 애들의 말은 중앙조정의 말은 들을 필요가 없다. 라고 하면서 각자 독립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러면서 이제 호족들은 하나로 뭉치게 되는데요. 크게 두 집단으로 뭉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군인 출신이었던 견훤이 건국한 후백제였습니다. 이 백제 출신 이 호족들이 이제 다 결집을 한 거죠. 그리고 이들은 최승후 등의 육두법 세력을 포섭하면서 이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후백제는 나라 자체가 백제죠. 백제는 신라한테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를 건국할 때부터 신라를 되게 배척하는 반신라 정책을 펼쳤고요. 계속 신라와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신라 사람들과는 어떤 융합이 잘 안 되는, 그래서 나중에는 고려한테 패배하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랬었고요. 또 다른 세력은 후고구려라고 해서 고구려 계열의 호족들이 세운 나라였습니다. 이 나라는 궁예라고 하는 사람이 건국을 했고요. 근데 이 궁예는 사실은 승려였기 때문에 별다른 세력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송악이라고 하는 곳에 있었던 왕건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왕건 집안의 왕건 세력에게 지원을 받아서 나라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수도도 이 왕건의 어떤 본거지였던 송악, 개성 지역에서 이제 나라를 세우게 되었는데요. 근데 사실은 이게 뭐 송악에서 이제 나라를 세운다는 건 이 궁예가 자기 독자적으로 정치를 하기보다는 언제나 왕건 세력의 눈치를 봐야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얼마 있지 않아서 독자적인 세력을 만들기 위해서 나라를 철원으로 옮기게 되고요. 나라 이름도 마진 그리고 태봉 등으로 이제 국명을 고치게 됩니다. 이후 고구려의 이 궁예는 광평성 등의 신라에서는 볼 수 없는 독자적인 통치 제도를 마련하려고 노력하고요. 이런 것들은 이후 고려로 이어지면서 이제 고려라고 하는 신라와는 전혀 다른, 골품제도 없고 완전히 다른,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혁명적인 국가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모두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학습지를 풀고 좀 더 자세하게 탐구 활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